자, 보는 이들이 모두 코끝이 찡했다라는 것은 오경이하고 최척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거야. 송우가 돈우에게 백금 3정으로 오경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고 싶다고 청했다. 그러자 돈우는 발끈 성을 내더니 왜 성을 낸 거야? 아니 왜 그것밖에 안 줘? 더 줘야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아니야. 야 나를 어떻게 야 나 그렇게 나 속물 아니야. 내가 지금 사리분별력 있는데 지금 최척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돈 받고 얘를 물건처럼 팔 것 같아? 아 사람 너무 그냥 띄엄띄엄 보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뭐 돈 받고 사람 사고 팔고 이런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되었다. 언제? 전쟁터에서. 그동안 이 사람의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성품을 좋아해 친형제 대하듯이 지냈다. 왜 친형제야? 지금까지 오경이 어떻게 살았어? 남자처럼. 왜?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며 지금까지 남자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돈우가 자기 집에서 얘 먹이고 재우고 할 때 어떻게 돼? 딸하고 부인 있는 데는 못 들어가게 했던 거지. 자, 이걸 뭐라 그래?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지내는 거. 동. 동거는 그 언니 오빠들이 부모님 허락 못 받아가지고 지들끼리 자취방 그거고 동거가 아니라 동거가 아니라 동고동락.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뜻이야. 잠자며 떨어져 지낸 적이 없어 4년 동안. 이 사람이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천지 귀신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감동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지가 귀신이 감동하는 거 봤어? 그 정도라는 거지. 이런 게 무슨 법이야? 그렇지, 이런 게 관장법인 거야. 패턴을 보면 돼.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 그래도 목석은 아니야. 목석이 뭐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 나 아무 감정 없는 사람 아니야. 나도 감정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오경이하고 최척이 만나는 이 장면은 감동적이야? 안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지. 돈우가 오경이랑 같이 있은 지가 4년이 됐대. 그것은 뭐야? 최척하고 오경이가 헤어진 지 4년 된 거랑 비슷한 거야. 어찌 이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서리법이잖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고는 돈주머니에서 오히려 은 열량을 꺼내 오경에게 주며 말했다. 그럼 돈우 그럼 착한 사람이야, 안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 돈으로 별로 안 좋아해. 왜? 어찌됐든 저놈의 새끼도 임진왜란 일으켰을 때 외놈으로 참전했던 거잖아. 그래서 나는 썩 100% 좋게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장면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네. 4년을 함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이르게 되니 나로서는 서글픈 마음 간절하구나. 이거 누구 목소리? 돈우. 그러나 온갖 죽을 고비를 겪고서 베페를 다시 만난 것은 누가 죽을 고비 넘기고 베페를 다시 만났어? 오경이가. 이거는 세상에 다시 없는 일이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거 되게 드문 일이야. 전무후무. 유일무이. 또 뭐만 있지? 이건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야. 이거는 유일무이. 이거는 지금밖에는 볼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만약 째째하게 군다면 째째하게 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돈 받고 파는 거지. 하늘이 천벌을 내리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내가 너한테 용돈으로다가 은 열량을 줄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돈은 휴머니즘 있어 없어? 있잖아. 인간미 있잖아. 인간미.
천벌을 내리시겠지. 잘 가라 사우야. 그 얘 사우라고 불렀잖아. 몸조심하고 우연 두 손을 맞들어 올려 인사하고 이렇게 말했다. 주인 어른이 보여주시니까는 얘는 이제 머슴처럼 일했던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는 오경이는 존댓말 쓰는데 도로는 반말하잖아. 자 이거 봐봐. 일본인, 중국인은 다른 민족을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은 우리 일본에서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 그렇지? 근데 일본인을 긍정적인 인물로 표현하는 게 되게 특징적이고 되게 독특하다라는 거지. 도누 때문에. 뜻밖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거 우연한 만남이지? 이게 사건의 우연성 되게 많아. 몽석이 만난 것도 우연성이었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게다가 이런 선물까지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는지요. 그러면 은혜를 잊겠다, 잊지 못한다. 잊지 못한다. 각골난망. 뼈에 새길 정도로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뜻이야. 같은 거 뭐 있어? 결초보은. 요거랑 반대. 싸가지 없는 놈. 은혜를 갚지 않는 놈. 그거 뭐야? 배은망덕. 최척 또한 제3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서 도누한테 아이고 도누씨 감사해요. 오경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에 들어왔다. 최척 부부를 구경하러 오는 이웃배 사람들의 행렬이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다. 왜? 이게 감동적인 사건이니까. 그중 어떤 이들은 금이나 은, 비단 등을 선물로 내놓게 되었는데 최척은 그 선물을 모두 받아 감사히 드렸다. 송우는 집으로 돌아온 뒤 따로 방안을 깨끗이 치워 최척 부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얘도 되게 착하다. 송우. 송우 중국 사람이야. 여유문은 죽었지. 근데 여유문이 최척을 굉장히 신뢰했어. 그거 알 수 있는 말 뭐 있었어? 자기? 누구하고? 사돈? 친녀 동생 아니었어? 친동생. 근데 최척이 거부했지. 왜? 아내와의 의리. 최척은 아내를 찾은 뒤 마음이 행복해졌다. 전지혁 작가 시점. 그러나 친척 하나 없는 먼 이국 땅에 사노라니 늙은 부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어린 아들 생각으로 늘 가슴이 아팠다. 아직 완벽하게 해피엔딩은 안 된 거네. 왜? 부모님하고 자식 걱정 때문에. 밤낮으로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고국이 어딘데? 조선이잖아. 마음속으로 기도할 따름이었다. 1년이 지나 또 아들 하나를 낳았다. 아이를 낳기 전에 밤에 장육불이 또다시. 장육불. 우리 그 꿈에서 지금 부처 2번 나오지? 오경이가 꿈에서는 어떻게 너 죽지마 너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그 예고해줬고 여기서는 이제 그 태몽이야 태몽. 또다시 꿈에 나타났는데 태어난 아기를 보니 첫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등에 점이 있었다. 최척 부부는 장남 몽석이에 태어났다고 여겨 이름을 몽선이라고 지었다. 첫째 아들은 몽석이, 둘째 아들은 몽선이. 불교적인 것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네. 지금 어디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중국에서. 최척과 오경은 몽선이 장성하자 이웃집의 중국인 홍도와 결혼시켜. 국제결혼. 홍도의 부친 진이경은 군대에 들어가 조선으로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는데 진이경은 또 뭐래? 임진왜란 때 또 조선으로 왔었던 군인이래. 명나라 군사로서. 홍도는 평소 아버지가 있는 조선 땅에 가보고 싶어 했다. 동경. 그럼 아버지 걱정도 되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세 번째 전쟁이야. 첫 번째 전쟁 뭐였어? 두 번째? 그렇지 정유재란. 그 두 개는 다 조선하고 일본이지. 근데 요거 명나라하고 후금 이건 중국에서 있었던 전쟁이야. 최측은 명나라 군사로 출정하여 요양에 도착했다가 우모체에서 포로잡혔다. 이 네모친 건 공간적 배경인 거고. 그러니까 최측은 이번에는 조선의 군인이 아니라 명나라 군사로서 참전을 했다라는 거야. 마침 조선병사로 출정했다가 포로로 잡힌 몽석이가 오게 돼요. 몽석이가 누군데? 아들.
못 만날 것 같았던 아들을 첫째 큰 아들을 전쟁터에서 만난 거야. 이것도 사건의 우연성인 거지. 그럼 서로 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같은 편으로 만난 거야. 이후 최척과 몽석은 어떤 노인의 도움으로 조력자 수용소를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최척은 병이 들었는데 자신을 돌봐준 중국인에게 은혜를 갖고자 함께 남은 집으로 가던 중에 그가 사돈 진희경임을 알게 돼. 이것도 사건의 우연성이잖아. 홍도의 친아버지. 그럼 몽선이한테는 누가 되는 거야? 진희경이. 몽선이가 둘째 아들이잖아, 최척에. 그지? 이거 봐봐. 오경이는 몽선이가 장성하자 이웃집의 중국인 홍도가 여자구나. 여자잖아. 그치? 홍도의 아버지가 누구야? 진희경이잖아. 진희경. 여기서 우연히 만난 사람. 그치? 그럼 몽선이의 엄마가 홍도야. 홍도의 아버지가 진희경이야. 그러면 진희경이는 홍도한테 누가 되는 거야? 아니, 몽선이한테. 엄마야, 아빠.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빠의 아빠가 친할아버지고 엄마의 아빠는 외할아버지. 외갓집이라고 하잖아. 외갓집. 엄마의 남자 형제를 뭐라 불러? 삼촌. 외삼촌. 근데 편하게 삼촌. 엄마의 여자 형제는 뭐라 불러? 고모. 이모. 아빠의 여자 형제를 고모라 부르고. 되겠어? 그러니까 진희경이는 몽선이한테 누가 되는 거야?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니다. 아니다. 장인어른이네. 쏘리. 몽선이가 진희경 딸하고 결혼한 거였지? 미안하다. 진희경은 몽선이의 장인어른. 그즈음에 오경은 꿈에 또다시 장육부를 세 번째 부른 거네. 가족과의 재회를 암시한다. 그럼 장육불 지금 몇 번 나왔어? 세 번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이제 저게 누구야? 이거 오경이가 꾸는 거잖아. 누구랑 만날 거다? 최척하고. 두 번째는 태몽. 누가 태어날 것이다? 몽선이. 세 번째 꿈은 뭘 예고해준다? 가족끼리. 최척이 조선 탈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원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워 출발한다. 그러니까 오경이는 여전히 중국에 남아 있었던 거야. 근데 도중에 해적을 만나 배를 빼앗기고 섬에 갇히게 된다. 오경이와 몽선이와 홍도의 위기 상황인 거네. 위기 상황이 되게 많지. 되죠? 이틀 뒤 아득한 바다 멀리서 문득 돛담배 한 척이 나타났다. 사건을 보면서 몽선이 놀라 오경에게 알리며 말했다. 처음 보는 모양의 배인이 무슨 일을 당할지 걱정입니다. 또 이거 무슨 또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오경은 배를 보고 기뻐해 말했다. 우린 이제 살았다. 저건 조선배란다. 이에 오경이 조선 옷을 입고 몽선도로 벼랑 위에 올라가고 옷을 흔들라고 했다. 뱃사람들이 돛을 내리더니 이렇게 물었다. 객들은 누구시기에 이런 외진섬에 사십니까? 누구시기에? 오경 조선말로 대답했다. 우리는 본래 서울의 사족이요. 선비 집안이야. 나주로 가는 길인데 나 갑자기 만난 풍파로 배가 뒤집혀 사람들이 모두 죽고 우리 세 사람만 돛대 매달린 채 이리로 떠내려와 겨우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왜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좀 의심하겠지. 밀항하는 걸로다가. 우리 원래 조선 사람이야. 근데 지금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백사람들이 오경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 닻을 내리고 오경 일행을 태운 뒤 이렇게 말했다. 이 배는 통제사의 무역선이요. 통제사는 이순신 장군처럼 바다를 지키는 군인들을 해군이라고 하잖아. 해군 전체를 지휘하는 장수를 통제사라고 하는 거야. 무역선이니까 군함이라는 거네. 정해진 날짜 안에 공무를 수행해서 길을 돌아갈 수가 없다고 순천에 이제 해안에 배를 대고 오경 일행을 내려주었다. 아이고 저기 우리 지금
공적인 업무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요. 가까운 그 바닷가 순천에다 내려드릴게요. 이때가 경신년 1620년 4월이었다. 조선에 도착한 지. 오경은 아들과 며느리를 이끌고 대여세니까 닷새에서 엿새 5일에서 6일 산 넘고 물 건너 고생한 그때 남원에 도착했다. 드디어 오경은 일가 식구가 모두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살던 집터에나 가보자. 만복사를 찾아갔다. 절 이름이야. 금석교에 이르러 바라보니 성곽이며 마을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오경은 몽선을 돌아보면서 손가락으로 집 하나를 가리키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네 아버지 사시던 집이야.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사는지 모르겠다. 우선 들어가 하룻밤 묵으면서 둔일을 도모해보자꾸나. 오경이는 그 집 문 앞에 이르렀다. 문 밖에서 보니 최척의 바야로 손님을 맞아 버드나무 아래 앉아있었다. 오경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자세히 보니 자기 남편이 아닌가 깜짝 놀란 거야. 오경 모자는 동시에 물음을 터뜨렸다. 오경이 모자는 누군데? 몽선 앤드 오경. 최척도 비로소 자기 아내와 아들이 온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몽석 어미가 왔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몽석이 이 말을 듣고 맨발로 엎어질 듯 뛰어나왔다. 어머니와 아들이 상봉한 장면. 이때 어머니와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거야? 몽석이하고 오경이 상봉 다시 만난 장면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서술자의 개입인 거고. 모자는 서로 밀거니 당기거니 방으로 들어갔다. 심씨는 병을 앓던 중에 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 자빠지며 기가 막혀. 심씨는 누구야? 오경이 엄마잖아. 그럼 딸이 왔다는 것은 자기의 딸 오경이가 왔다라는 거겠지. 산 사람의 얼굴빛이 아니었다. 깜짝 놀라가지고 오경이 심씨를 부둥켜 안고 구호한 뒤에야 간호한 뒤에야 겨우 쉼을 쉬더니 이윽고 상태가 좋아졌다. 친척 최척이 진희경을 부르며 그러니까 사돈이지 몽선이의 장인어른 며느리의 아빠 이렇게 말했다. 따님도 왔구려. 따님이 누구겠어? 홍도겠지? 최초는 홍도로 하여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부친에게 이야기했다. 온 집안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자식을 안고 부르짖으며 우니 그 소리가 사방에 진동했다. 진희경의 자식은 누구야? 진위경. 홍도. 최척은 누구 자식이야? 최수. 오경이는 누구 자식이야? 심씨. 몽선이하고 몽석이는 누구 자식이야? 오경이하고 최척인 거지. 구분할 수 있겠어? 진희경이 누구 아빠라고? 홍도. 최척은 누구 아빠야? 몽선이하고 몽석이 아빠지. 최초 홍도가 그동안 했던 일이었다. 온지만 사람 저보다 그 소리가 사방에 진동했다. 이웃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두 이상한 자 요거 정리하고 여기 뭐 인명과 지명의 실제성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이 다 실제 존재했던 인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학교에서 아마 지정해 줄 거야. 얘는 실제 존재했어 라고 하면은 그것만 지정을 해. 이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모두 무릎 꿇으며 찬탄하더니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 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니까. 오경은 최척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건 실로 장육불의 보살핌 덕분이에요. 부처님 덕분이에요. 이건 세 번째 꿈을 말하는 거야. 듣자니 장육부 금불상도 절과 함께 훼손된 사람들이 의지에 빌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신령이 하늘에 계시어 우리를 죽지 않게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보답해. 부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불교에 뭔가 보답을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공양한 물건을 잘 갖추어 무너진 절에 가서 목욕제기하고 불공을 드렸다. 그 뒤로 최척과 오경은 위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래로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느리며 최척의 아들은 누구야? 몽선이하고 몽석이. 며느리는 누구야? 홍도. 남원 서문밖에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끝. 질문. 근데 그 오경 모자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해서 몽선이. 몽선이에요? 오경 모자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왜? 자기 남편이자 몽선이한테는 아빠니까. 들어가자마자
최책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터뜨린 거잖아 얘네 둘이가. 되겠어? 네. 어머니와 아들이 상봉했다. 이건 뭐야? 몽선이가 아니라 이 집에 있었던 아빠랑 있었던 몽석이가 되겠지. 질문. 최숙은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있어. 질문. 됐니? 5분 뒤에 시작합시다. 5분만 쉬었다가. 자, 여기부터 가보자. 6조. 중수필은 논설문하고 비슷해. 수필인데 문학성이 떨어져. 얘는 뭐 주장하는 거나 근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설득하고 교훈적인 내용이 대다수지. 일반적인 수필처럼 체험의 요소는 있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야. 그리고 되게 재미가 없어 중수필은. 근데 경수필은 재미있는 수필이야. 소설처럼 생긴 거.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AI는 중수필이다라는 거겠지. 되지? 작가의 경험이 들어가 있기는 있어. 자, 수필 그 앞에 페이지 5쪽.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쓴 거야. 사실적으로. 당연히 작가의 체험 들어가겠지. 체험, 회상이 있겠고 사실이겠지. 그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수필이야. 비전문적이야. 그리고 어떤 것도 소재가 될 수가 있어. AI든 뭐든 간에. 신변잡기적, 내용과 형식 자유롭고 주관적이야. 다른 사람이 생각과 다를 수 있어. 글쓴이는 나면서 서술자면서 실존 인물인 거고, 그 다음에 아무나 쓸 수 있고 소재가 다양하고 형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개성적이야. 성격 강해지. 뭐 17번 신문은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자, 논증적,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성찰, 뭐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뭐 이런 거겠지. 인간의 삶을 돌아본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 그럼 어떻게 돼?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차별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고 같이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그 공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인공지능의 노력을 요구할까? 인간의 노력을 요구할까? 당연히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왜? 얘네들은 피조물이잖아. 인공지능은. 대립하는 관점의 견해를 비교 대조한다.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충되는 대립하는 관점이 나온다. 상충이 대립인 거야. 영화를 사례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뭐 AI 관련된 영화 굉장히 많거든. 로봇이 나오는 거, 뭐 윌 스미스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이 파트는 주제 통합적 읽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 그래서 여기 다양한 관점 나오는 거야. 다양한 관점. 다양한 관점과 형식의 그냥 자료를 선택적으로 읽고 읽기 목적에 맞게 통합적으로 재구성한다. 이게 주제 통합적 읽기인 거야. 됐습니까? 윤동주 시만 읽는 게 아니라 윤동주 시하고 이육사 시도 같이 함께 섞어서 읽는다라는 거지. 최초점만 읽는 게 아니라 홍길동전도 읽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대? 요런 게 좋아진대. 읽어보시고. 자, 먼저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기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인간의 지능이 가지고 있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개념. 1956년 다트머스 국제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처음 제안되었다. 기원. 인공지능이라는 그 용어를 언제부터 썼느냐?
강한 인공지능이 있고 약한 인공지능이 있다. 약한 인공지능부터 한 분야에만 특화된 시스템, 번역, 이미지 분류, 바둑 프로그램. 그 이세도라고 했던 걔 프로그램 뭐야? 알파고 있어, 알파고. 이세돌이 알파고가 바둑. 강한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해, 문제도 해결해. 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본 적 있나? 거기 보면은 완전히 기계인데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는 로봇이 나와. 자, 소제목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장동선이라는 사람이 작가고 뇌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생물학자이면서 뇌과학자이면서 커뮤니케이터, 과학 커뮤니케이터. 사회인지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대. 2014년 독일과학교육부에 주관한 과학경연대회에서 우승하여 이름을 알렸다. 독일과학 방송에 출연하여 뇌와 과학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치고 있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처음 2020년 4월 긍정적인 미래 경제 인공지능 포럼이 발족했다. 그 포럼 단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 발족했다. 전 세계적으로 150명이 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SF 작가, 기업인, 경제학자, 철학자 등이,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지. 다양한 논의와 토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대. 언제? 2020년 4월 긍정적인 미래 경제 인공지능 포럼에서. 그리고 첫 결과물인 보고서가 2021년 11월 달에 나오게 되었대. 여기까지 되니? 치열하게 논의됐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의 노동의 미래였다. 이게 가장 핫했대. 포럼의 참가자는 크게 두 개의 캠프로 나뉘었다. 첫 번째 캠프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은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대.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노동 없이도 보장된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자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자유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이야, 부정적 입장이야? 긍정적 입장. 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되게 편해지겠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하지 않고도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핵심은 뭐다?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신한다는 거. 두 번째 캠프는 아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반대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인간의 노동은 사라지고 여전히 필요할 것이면 오히려 인공지능과 기계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어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장된 기본소득은 오히려 우리가 디지털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인간의 가치가 기계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부정적인 미래의 시나리오다. 부정적 입장.
얘네들이 서로 어때? 의견이 대립되는 의견. 원래 토론이라는 게 이래야 돼. 서로 대립되는 관점의 사람들끼리 논쟁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긍정적인 이유, 부정적인 이유 정리해줘야 되겠지? 넘어갑니다. 양 캠프가 모두 동의했던 것. 이건 공통점이네. 미래의 인간과 인간이 연결이 더 중요해진다. 자, 요거는 비교. 요거는 대조. 설명 방식. 밑에 표 참고하시고요.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영역이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는 인간성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것도 공통점. 비교.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가장 높은 가치는 인간성이 될 거야 라고 이제 공통된 이야기를 한대. 긍정이든 부정이든.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에 더욱 중요해지는 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치료, 코칭,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은 모두 동의했다. 이것도 공통점이라 말할 수 있겠네. 그게 뭐래?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여러 과학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일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도 공통점이네. 이것도 비교. 자,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 가치는 뭐가 될 것이다? 인간성. 발표. 긍정적인 미래 경제 인공지능 포럼의 연구소는 긍정이야.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담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이 일상화될수록 인간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보여주는 이 시나리오들은 인간과 인간의 공존의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 보고서의 의의. 그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야? 긍정적인 미래 경제 연구 보고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다. 인류가 서로 협력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며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 기반 시설 확보, 또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형 사회 구조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균형을 이루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적인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은 환경 또는 다른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형성되는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거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야.
그 관계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인간의 창조물이 새롭게 추가된 거야. 인간의 세계와 관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연결 사이에 인공지능은 일종의 큐레이터 같은 역할. 큐레이터가 뭐 하는 사람이야? 박물관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박물관 관리. 김건희가 이제 뭐 이런 것도 했었대. 김건희가 큐레이터 이런 것도 했었대. 믿을 만한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도 속여가지고 우리 삶 안에 불쑥 들어와 버렸다. 자, 이 큐레이터 역할을 누가 해야 된대? 인공지능이 해야 된대. 우리는 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새로운 관계 뭐야? 그 전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만의 관계였어. 이제는 거기 누가 개입이 되는 거야? 인공지능. 그렇지.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래는 이럴 거야라고 확답하기가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을 계속 지켜보고 궁금해야 하며 이게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거야. 우리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계속 지켜보고 궁금해야 하며 1번 더 많은 가능성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2번 1999년도에 처음 공개돼 엄청난 반응을 이끌었던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의 후속작이 지금 여기서는 영화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 그지? 영화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 22년이 지난 21년 겨울 개봉했다. 영화 속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기계 대 인간의 대결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지향하는 인공지능, 인간이 주어진 안정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인간들과 대결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꼭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지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걸 말한다. 아니 뭐 인간하고 로봇이 뭐 인공지능 꼭 대립해야 돼?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공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갈라설 수 없는 관계는 긍정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듯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노력해야 된다. 갈라설 수 없는 관계. 그 관계가 뭐겠어?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그 관계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인 피할 수가 없는. 그러면 기왕이면 그럴 거 어떻게 해라? 긍정적으로 바꿔가라. 피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는 우리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선택에 주어진 선택에 따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강조하는 거야? 주도적, 능동적. 주체적, 능동적, 적극적, 주체적 태도가 필요하다. 되니? 끝. 줌으로 할 때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네. 짧게 짧게 끝낼까? 저건 사람도 아니다. 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짧은 걸로 할까? 긴 걸로 할까? 소설로 할까? 긴 거 하자. 현대소설, SF,
현실 비판적. 주제 치열한 경쟁 생활에 의한 현대인의 삶,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소외의 현실. 부정적으로 바라보네.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혼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도 있겠네. 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하느라 지친 주인공의 고단한 삶을 그리고 있다. 여성이겠네. 서유미. 육아, 집안일, 회사일, 살다가 로봇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사이보그보다 집안일 등에 능숙하지가 않다. 여기서 사이보그하고 로봇은 다르다. 그럼 로봇하고 사이보그 중에 어떤 게 더 발전적인가? 사이보그. 트윈 사이보그. 그래서 트윈이란 말이 붙었나 보네. 나와 똑같이 생겼어. 육아와 가사 업무 등 맡은 일을 잘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나온 영화들도 꽤 많지. 로봇이 나랑 똑같이 생겼고 그 하는 일이 똑같고 근데 가족들이 이제 헷갈려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안 온다며. 네, 아니요. 많이 웃겼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과 회사 일에 치여 사는 나는 1인칭 시점이네. 태민아, 네. 이 수업 중에 좀 그치? 응. 1인칭 주인공 시점. 인정받는 팀장 홍, 늘 활기찬 후배 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침울해한다.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겨.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뭘 느낀다?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난 뒤처진 게 아닐까. 힘든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회사가 인원 감축을 예고하자. 그럼 뭐야? 저 미안하지만 회사 그만둘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쪽 왜 안 드세요? 일 더럽게 못하면서 이런 거지. 눈치 보여 안 보여? 눈치 보인단 말이야. 감축을 예고하자 나는 고민 끝에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왜? 로봇 도우미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가 봐. 예. 이투로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그 어떤 것이 사이보고 트윈 사이보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고 트윈 사이보고. 아 이거 로봇의 한계가 아니다. 자, 이거 지워 이거 지워. 이거 아니라 이건 나의 한계 나의 한계. 미안하다. 얘는 같은 거야. 같은 걸로 봐야 같은 걸로. 머리끝이 쭈뼛서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 왜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당혹스러움, 혼란스러움. 사진이나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과 느낌이 달랐다. 손님을 대하듯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할지 얘한테. 물건을 대하듯 번쩍 들고 들어와야 할지 몰라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당황스러운 거지. 그것은 주위를 민첩하게 둘러보던 집안으로 쏙 들어왔다. 그것이 뭐야? 그 트윈 사이보그 로봇 도우미. 자 여기서 이 호칭어를 어떤 거 그것이라고 말한 것 그것은 얘의 정체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은 물건으로 볼지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 것, 들켰을 경우 쌍둥이라 둘 것, 트윈,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 기계 결함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회사 책임지지 않는다. 내용은 장황하게 적혔다.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 체크해야 하는 이용 약관과 비슷했다.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에 집에 들어갔다.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그러니까는 회사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도와줄 트윈 사이보그를 구매했던 거겠지. 집은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의 집 세트처럼 깔끔해졌다. 이건 얘의 효과겠네. 싱크대에는 물방울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욕실 바닥 멤버가 들어갈 정도로 뽀송뽀송했다. 베란다 창문은 반짝거리고 세탁물은 섬유 유연제 향을 풍기며 반듯하게 켜졌다. 도움이 많이 됐어. 집안일에. 이를테면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식기세척기, 세탁기였다. 요리 솜씨도 뛰어나서 한식은 물론 케이크까지 쿠키까지 척척 만들었다. 못하는 게 없단 말이야. 집안 살림.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할 일이 생길 경우 하루 전 급한 일은 1시간 전에 업체 측에 연락하기만 하면 그것이 잡음 없이 처리해 주었다. 자, 이 트윈 사이버가 하는 업무가 이런 거고 가사 업무 그 다음에 이거 새로운 할 일. 첫날 현관문 앞에서 충격적인 첫 대면을 한 뒤로 그것과 마주친 적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서 나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일한다는 기묘한 으스스함, 뭔가 조금 뭐 공포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는 거지. 요 네모친 애들이 다 그 트윈 사이보그를 지칭하는 말인 거고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그 만족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아이와 잘 지낸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집 알림장에는 아이가 엄마와 지낸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울고 짜증 부리는 일이 많이 줄었으며 달라진 점, 어린이집 생활도 잘하고 있다. 달라진 점, 집안일과 아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덕에 나도 모처럼 회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거를 의도했던 거였거든. 반복되는 야근에도 지각하지 않자. 달라진 점, 구가 선배 요즘 보약 먹어 하고 물었다. 보약은 무슨 나는 씩 웃어 보였다. 줄거리. 그래서 로봇을 집안에 들이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 트윈 사이보그 덕분에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나는 중요한 업무 회의가 있는 날 갑자기 아프게 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업무 분담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감축 대상이 될 것이므로 나는 어떻게든 출근을 하려고 한다. 회사 일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몸이 너무 아파.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불덩이에다가 팔다리는 그럼 어떻게 해? 얘 보낼 수도 있었겠네. 반쯤 녹은 엿가락처럼 비유적인 표현. 수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출근하기 힘들다라는 거야.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도 홍은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아프단 말이에요 하면서 하셨다. 되게 비정하네. 비정함. 이건 비정함인 거야. 사람이 아프다는데 아 왜 하필이면 지금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홍한테는 휴머니즘 있어 없어? 없어. 늦어도 10시 반까지 출근하라는 말에 눈물이 핀다. 왜? 서러워가지고 서글퍼가지고 이럴 때 대비해서 트윈 사이보그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 보내는 건 아무래도 깨름직하고 뭐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나 대신 회사 일을 잘 할지가 걱정됐던 거야.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능력 있는 사업가와 연예인들도 사용한다는데 별일 없을 거야. 그만큼 얘는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업체에 전화를 걸고 주문을 넣으면서도 고열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덜덜 떨었다. 약을 먹고 자답게 되기를 반복하는 동안
꿈속에서 그것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사무실 밖에 벌어졌고 나는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아 이혼했네. 이혼했네. 전 남편. 자 이거는 꿈의 내용이지 그치? 이게 뭐야? 로봇도 망가지고 나도 회사에서 잘리고 부정적인 결과. 다음날 출근하자 홍이 나를 자격투로 불렀다. 흡수되는 순간부터 홍이 입을 열 때까지 오면 쉬겠다. 왜? 무슨 일이 있었을지 걱정되는 거야. 자 왼쪽 날개짐은 그 로봇이 사고 쳤지는 않았을까 걱정되고 있는 거고. 메인 페이지 맡길 테니까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봐요.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뭐야? 평상시 나는 소극적이었고 이 인공지능 로봇이 가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회사 일을 잘했네. 꼭 이놈 감축회의라는 그게 처방이 있어야만 실력 발휘할 거예요. 이번엔 L그룹 건 기대할게요. 그러니까 뭐야? 그 로봇이 가가지고 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라는 거야. 야 너 그렇게 꼭 내가 협박을 해야 일 잘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의 그윽한 눈길에 나는 어안이 벙. 쟤왜 저래? 저 원래 저런 스타일 아닌데. 중대한 회의라 잘못하면 자를지도 모른다는 주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내라거나 실력을 발휘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자 닭 잘릴지도 모른다는 말 때문에 그것이 나선 모양이었다. 업체로부터 어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았다. 그래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담당자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다. 나는 메인 페이지를 따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사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안도했다. 다음에 어제 회의에 여파 때문에 사무실을 술렁거렸다. 홍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나의 활약을 놀란 눈치였다. 사실상 나는 누구겠어? 나 대신 출근했던 사이보그 로봇이겠지? 이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것이 홍의 신임을 얻어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로봇이. 그럼 로봇은 그러면 실제 나보다 능력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문제는 그것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다. 얘가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내가 그거를 실현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걱정되는 거지. 그렇다고 모두가 기대하는 아이디어를 버리고 쉬운 방을 갈 수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지. 사면초가. 그거를 하자니 능력이 안 되고 안 하자니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고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제 와서 그건 내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는 없다.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은 트윈 사이버그로 파견한 로봇 도우미의 3개뿐이었다. 인간에게 조언을 구하지가 못한다. 그러면은 소외되고 단절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네. 내가 진실되게 내 마음을 상담할 사람이 없다. 담당자는 이 외대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로봇에게. 일단 회사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보낸 메일 속의 문장은 담담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를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이거였는데 담당자 뭐래? 아니 네가 하지 마. 그냥 로봇 시켜 그것도. 이런 거지.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주객이 전도됐네. 내가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했다. 왜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 플래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만화처럼 동영상을 구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화처럼 애니메이션처럼 이제 움직이게 그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이제 플래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 그것이 일하는 한 애가 잘린 열매는 없어 보였다. 왜? 일을 너무 잘하니까.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을 한다기보다는 일의 진척을 확인할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실무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직인 거지. 실무가 아니라 관리. 디자인 작업은 열흘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동안은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우미하고 얘가 회사 일 하기로 했다는 거지.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나의 심리니까 지조지시 가능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고. 여유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성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생각만큼 한 가지도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내가 생각했던 삶의 계약, 꿈과 현실은 다르다.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여갔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싱크대 밑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투정을 부렸다. 좋은 점이라고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월차가 한 달에 뭐 한 번씩 휴가 쓸 수 있는 거야. 아이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것 뿐이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러 개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비유적인 표현.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렸다. 사실은 난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건데 유배지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내가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 가정과 회사에서 모두 트윈사이브가 나보다 더 나아. 이로 인해서 내 역할이 사라지지 않을까. 사회적 이치와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느꼈다. 혹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세상에서.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는 몹시 반가웠다.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한가하게 단문자 대신에 바꾼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아침 내내 흥얼던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뚝 끊겼다. 오전 중에 가능하죠. 홍이 수정할 부분을 체크해서 가져갔다. 그것을 불러서 교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인간의 힘으로. 결과물을 보는 홍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이상해서. 이거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와, 씨, 나 로봇한테 밀렸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 오늘 왜 그래요? 자기답지 않게. 이제는 기준점이 로봇이 되는 거야. 내가 고개를 숙이자 홍이 가까이 와서 물었다. 자, 이거 심리변화 발표. 소설에서는 심리변화 되게 중요하다. 심리변화 왼쪽에. 그 말은 마치 교대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조문과도 같았다. 열등감이 느껴질 수 있겠네. 불안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시지는 대화창에 떴다. 구였다.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추차 맞았어. 이러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다 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없는 동안에 회사에서 이 로봇이 굉장히 일을 잘해 왔었다는 거야.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 왼쪽 발표.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동료들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보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회사에 잘릴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자, 여기 밑줄 사이보그의 도움으로 거리감을 느낀 동료들이 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 로봇이 역할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지위가 입지가 좀 커졌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되는 거지. 뭐 시기 질투일 수도 있겠고.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도 가문 대상으로 되는 소리를 들렸다. 그 후로 오늘 좀 이상하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다.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화한 사람, 업체가 자랑하는 그대로 생활했을 거야. 활약 스타일이다. 며칠 동안 일해온 곳이고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쌓아온 세월이 다 와해 흩어지고 깨지고 무너졌다.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해 말해야 될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만만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그냥 나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을 통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왼쪽에 날개짓문 다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 질문 없지? 백지 질문 아까 뭐 달라 그랬나? 아니었지?